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후보님들과 이제 인터뷰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후보분들과 지역 현안과 앞으로 정치권에서의 대책들을 많이 나눠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수원정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부에서 좀 연락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범죄심리학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사회부 쪽에서 자문 드릴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치부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최근에 또 수원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셔가지고 이제 목도 많이 휘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듣기가 불편하실까봐 그게 좀 염려되긴 하나, 직업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도 많이 예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 주제가 아무래도 총선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여쭐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영입되신 후에 수원정에서 이제 열심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수원 지역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고 해서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수원 지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원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민주당이 전 그 5개 지역구와 또 도청 그리고는 수원시청 전부 다 지배를 해온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이에 좀 누적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드디어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에게 꼭 이제 불리한 지역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연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이제 한 그 정치 어떻게 보면은 정치 그 파트에 그런 이제 그 세력이 어떤 특정 지역을 계속 지배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제 어떤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이제 홍보물들이 우리 지역은 다 파란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획일화된 어떤 분위기, 지역의 분위기 이런 것이 플랜카드이기만 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떤 인적 구조의 문제, 다 이제 같은 편이 아니면 좀 약간 배척하는 듯한 심지어는 주민 협의체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제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선거에 뛰어들기 전에는 후보들은 잘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에 뛰어들고 나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좀 호소를 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자유로운 다양한 목소리가 다 이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한 색깔로다가 한 지역을 모두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계속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인적 구조상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다양한 종류의 직능 단체와 이제 여러 가지 공사, 산하 기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인맥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지금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이게 사실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원 정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을 몇몇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물론 민주당에서 많이 유리한 지역들이라고 하지만 가면은 이제 그동안은 현안 해결이 잘 안 됐다 해서 목소리가 높은 지역들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도권은 아직 국민의힘에게는 좀 탈환하기 어려운 탈환은 꼭 해야만 하는 지역인데 수도권 민심이 이번 총선을 좌우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 취임을 한 이후에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출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님이 출연하기 전과 출연하신 이유가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기존의 색깔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 어떤 빈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불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정확한 어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신 싸워드리겠다 이런 표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싸워드리겠다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불만들이 이제 저희 대리인이죠. 저희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지역의 선거에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주장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결과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나 그러면 이 캠프에서 조용히 비밀리에 나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뭐 여당 지지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페널티가 직간접적으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유세를 하고 막 돌아다니면은 가까이 오셔가지고 귓속에다 대고 내가 사실은 여당 지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비밀이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서울만 해도 내가 뭐 여당 지지자다, 야당 지지자다 사실 자유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 색깔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출마한 지역만 해도 한 색깔이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라는 이야기를 비밀리에 와가지고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사실 틀림없이 실존하는구나 하는 것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대신 싸워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상당히 이분들에게는 호소력 짙게 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 역할이 무엇이냐. 제 역할이 정말 그들을 대변하여 지역에 묵어있던 여의도 정치만 한다고 지역을 하나 돌보지 않은 10수년 동안 묵어있던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거, 그들의 이제 소원을 해결해 드리는 게 그게 결국은 이 분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가 결국은 기득권층을 상대로 저희 지역은 기득권층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정치적 목적에만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들을 상대로 싸워드리는 대신 싸워드리는 역할이 그게 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수원 정 지역구가 이제 메탄동, 원천동, 광교동, 이제 영통동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구인데 찾아보니까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소득 수준이 좀 많이 높은 지역으로 좀 꼽히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거를 치르시면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지역 현안들이 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지역구는 약간 특이하게 물론 뭐 수원 그 개발이 좀 특이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광교는 수원에서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서울로 따지면 이제 그 강남 지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광교 지역의 모든 관공서가 다 이사를 왔어요. 심지어는 경기도청까지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 뭐 주요 기관들이 있었던 과거에는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흩어져 있던 그 지역에는 약간 이 공동화 이제 교육청도 광교로 이사가고 뭐 도청도 이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지금 다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인근 지역에는 상권이 다 죽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 예컨대 그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 그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지역은 그래서 광교도 있지만 구도심권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양쪽 지역은 공약을 완전히 180도 다른 공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제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교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기는 또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이 많아가지고 학교의 과밀이 이제 문제인데 조금만 이제 뭐 건너가도 구도심권은 학교가 지금 공동화돼가지고 유치원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유치원 판다고.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격차를 어떻게 그러면 한 개의 공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드디어는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그 공동화되지만 아이들 수가 줄어가지고 공동화되는 그 지역도 사실은 학교들이 그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그러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학교 법인, 학교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건 학교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아무리 교통란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골목에 거의 이중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골목이 좁은데 주민들은 늘어나고 이런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는 방과 후에 학교 문을 다 걸어 닫아버리고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마당이 있으나 운동장이 있으나 다 닫고 귀가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지역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이든 선진국은 학교의 지하 주차장을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런 이제 지상은 학교이나 지하는 지역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나 지하 주차장을 넣는 그런 컴플렉스로 개발하는 경우들이 일본의 대도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학교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느끼기는 하나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광교의 경우와 지금 이제 나머지 구도심권은 약간의 차등을 두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법률로서 입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옮겨주겠다고 하고 옮겨주지 않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게 이제 그 소각장이 사실은 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300m 이내에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300m 이내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신설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는 인접한 지역에 아이들이 여전히 등하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사실은 옮겨달라는 민원만 계속 제기해 오고 수원시는 이제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옮겨주지 않은 채 계속 그 소각장 시설만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공사를 해가지고 좀 더 쓰고 사실은 사용 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을 계속 늘리고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옮겨야만 해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은 뭐냐? 만약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 같았으면 일본에 보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해서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그 지역에 1.3km인가 그 반경 안에 있으면 옮겨야만 하게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 300m 이내에 있는 이 시설은 옮겨야만 하는 거예요. 일본의 법에 따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법 하나 입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이 초등학교가 300m 이내에서 이 소각장의 연기를 계속 아이들이 안 맡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오염물질이 현저히 옛날보다는 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편입시켜가지고 많이 이제 다이옥신의 비율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소나 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가 그 옆에 있는 건 무엇인가가 정상이 아니니까 대안을 세워줘도 한참 전에 세워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웠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법안 발의를 이 해당 국회의원들이 했는지 찾아봐도 한 번도 그런 걸 발의한 적조차 없는 게 지금 이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신 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원성이 틀림없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는 이 원성이 변화의 힘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출마한 여당 후보들에 대하여 당신네들은 재정권이 있으니까 국가 돈으로라도 우리의 민원을 이제는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출마를 하고 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2달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SNS나 아니면은 선거사무소나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져서 물론 당장 그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으나 여하튼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일단 한 삽이라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 법이 정비되고 그리고는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 아래 첫 번째 삽이라도 뜰 수 있으면
그러면 제 임기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달 전보다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원정 지역에 뭐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4년 네. 동안 국회의원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거고 이제 음.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느끼실 될 건데 아마 현장을 다니시면서 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두신 게 있으신지. 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법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약집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나올 건데 지금 일단은 민원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일단 2달 동안 경청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분들이 제시하는 민원을 모두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중에 빨리 이제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교통공약 같은 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이거는 뭐 서울시 지하철을 만약에 끌고 온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오케이를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해당하는 부처의 장을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그 이제 소각장 문제처럼 이게 쉽게 해결되기에는 어렵고 뭔가 법률을 전부 다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쭉 이제 공약을 다 나열하고 순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뭐부터 해결할 수 있고 뭐부터 이제 뭐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약 정리 시간이 이제 됐고 그 공약들은 전부 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철저하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과 관련하여 좀 그 제 입장에서는 약간 뭐 이런 일들은 사실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여기다 어떻게 녹아 넣을 것이냐 지역의 민원에 그것은 이제 제 숙제입니다.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향후 이제 총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총선에서 당선이 되셔서 국회로 입성하시게 된다면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네, 그리고 첫 국회 입성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이루고 싶은 법안이라던가 지금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으신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국회에서 내고 싶은 1호 법안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디선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선거에 뛰어들게 된 사건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이제 영아 매매 사건이었어요. 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아이들이 낳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채 증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한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대안을 세울 수 없는 이게 과연 선진국인가 특히 아동 인권 기준으로 이거는 유엔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영아매매 브로커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일부 뭐 잠입 취재를 한 결과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더 이상 25년 동안 바깥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도 해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계기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의도를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이 법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경위는 바로 인신매매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럼 인신매매 방지법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인신매매 방지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많은 조항이 있지만 아이들을 사고 파는지를 알려면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을 사고 파는지를 알려면 사고 팔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이죠.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는 그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의 기법이 딱히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거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실은 인신매매 방지법에 잠입 수사 그 지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있을 뿐 인신매매는 하면 아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그 공언적 그 내용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구체적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디테일을 그 법에다가 좀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여의도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시도됐던 적이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발생했을 때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을 해가지고 다
본인의 휴대폰으로 뭐 끔찍한 영상물을 촬영하게 만들고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에서 심지어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하는 영상까지 또 재차 2차 피해로 떠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잠입수사를, 아동 위장 수사를 넓히겠다 해놓고 지금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사이버 수사의 역할이, 비중이 현재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고, 인신매매 방지법만 개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사이버 수사청 내지는 수사처 내지는 뭐 수사단이든 뭐든 여하튼지 간에 검경이 합동으로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오프라인 치안이 잘 운영되는 데 비해서 온라인 공간은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마약도 온라인 공간에서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거고, 디지털 성범죄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 비대면으로 보이스피싱이나 결국은 스미싱이나 다 결국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이버 사기도 피해자가 수조에 이르는데, 그런 피해액이 지금 하나 보상되지 않은 채 결국은 사기 피해자만 뭐 어리석었다 이런 이제 손가락질만 하면서 사실 범인도 검거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해외 도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급히 수사를 해서 급히 검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검경이 합동으로다가 기소까지, 증거물은 온라인에 틀림없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피의자 특정하고 그 다음에 검거하여 기소하는 것까지 원 그 스텝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직을 개편하는 게,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그 IT 전문 인력들도 경찰이 돼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좀 더 그와 같이 공대를 나오거나 자연대를 나오거나 좀 더 이공계열 이제 전문가들을 순경으로 뽑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절하게 개방적으로 이 사람들의 전문 역할이 수사 절차 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국회로 갈 수가 있으면 인신매매 방지법하고 지금 그런 뭐 공수처 만들 때 우리가 검경이 합동 수사를 하는 전례는 이미 만들었잖아요. 물론 공수처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 공수처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다가 지금 사이버 수사처법이든 뭐든 그것을 좀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 구제까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수사처 안에는 피해자 지원 부서도 같이 함께 디지털 영상을 삭제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러고는 보이스피싱은 이게 이제 그 손해액을 몰수하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에 다 떠 있으니까. 그거 그러면 민사로 어떻게 몰수할 거냐, 사기 금액을, 그런 이제 것들까지 좀 전문적인 조직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죠. 예. 예. 인신매매 문제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영화에서도 하도 많이 접하고 해서 이제 낯설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뉴스에서도 가끔씩 보도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꼭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해 주셔가지고 네네. 범죄 척결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범죄 쪽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 있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 KYD가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정치 개혁을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제 네네. 어떤 올바른 정치 개혁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논의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피습 사건이 좀 연이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칼을 맞는 사건이 있었고, 네네. 최근에도 이제 배현진 저희 의원님께서 네네. 머리를 이제 돌로 찍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선거철만 되면 이제 이런 피습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선거철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사실은 묻지마 범죄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묻지마 테러처럼 일어나다가 그게 이제 시즌이 바뀌고 정치인 테러로 변질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혐오가 문제다. 온라인 혐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헤이트 스피치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온라인 익명성 속에서 정말 심지어는 죽여라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스피치까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뭐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던 그 피해자는 15살짜리 소년이잖아요. 어떻게 15살짜리 소년이 지금 배현진 이제 의원의 그 일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렇게 15살짜리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자신도 그렇게까지 뭐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을 피습했던 자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이유가 이제 된 것 같은데 문제는 15살짜리가 그런 무슨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만한 사안이 딱히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종의 온라인에서 마치 유행을 하는 무엇인가 혐오의 그 스피치에서 나가서 그냥 혐오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혐오 문화는 그야말로 블라인드하게 누구라도 피해자를 삼을 수 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마구 모욕하고 이제 2차 피해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연예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뭐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온라인 댓글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다수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이버 수사청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미리미리 무엇인가가 이렇게 위험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검색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류의 최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위험을 예지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처벌을 해요. 예, 헤이트 스피치를 함부로 이제 인종차별과 연관된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성과 반복성에 따라 가지고는 징역도 갈 수 있거든요.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헤이트 스피치를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이거를 법적 제재가 필요한 그런 이제 대상 사건으로 여길 거냐. 저는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 처음에 도입하자고 얘기했을 때 아직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그냥 쫓아다니는 걸로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인 사건에 30% 이상이 스토킹 기간이 있어요.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견된 무슨 액티비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헤이트 스피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견된 예컨대 만약에 어떤 특정 A라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A라는 의원에 대한 헤이트가 막 상승되는 어떤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뭔가 구체적으로 예행을 하는 그런 징후가 포착되면 그걸 이제 특정을 해서 그 이제 어떤 미성년자 내지는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수사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극단적인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테러 예고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이제 온라인을 감시해 가지고 테러 예고글 올린 사람이 테러를 저지르기 전에 테러 예고글 올린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테러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은 왜냐하면 장난으로 글을 막 올렸었는데 뭐 무슨 역에서 나 10명 죽인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뭐 무슨 역에 나가서 출동해서 감시하는 경찰의 수 하루에 인건비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수백만 원씩 되니까 테러 예고 글을 함부로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사실은 고민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입법을 해서 그게 원천적으로 지금 이런 행위들을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그게 이제는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무조건 표현의 자유 하면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럼 지금 이런 테러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말 혐오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혐오는 충분히 그보다 더 심한 어떤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혐오의 현상을 어느 정도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제재더라도 입법을 해서 그걸 발목을 잡아놓으면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만드는 대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다 그런 것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을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테러 물론 당분간은 4월 10일까지는 더 아직은 입법이 안 됐으니까 계속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뭐 그런 이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실질적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범죄 네, 예방을 이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것도 국회에서 입법 차원의 조치들로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정치 혐오 문제들을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증오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네, 네. 이제 양당 거대 양당이 네, 이제 네. 서로 이제 항상 갈라치기라고 하죠. 이제 서로를 질타하고 하는 거에 공세를 퍼붓는 거에 대해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까지 같이 극성해진다, 극렬 지지자들로 바뀐다. 네, 네. 이제 이런 증오의 정치를 끊어야 된다는 이제 지적들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았었어요. 이제 정치권 앞으로 개혁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제 이런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이제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의 방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뭐 정치 초짜에게 그거를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 뭐 정치인 딱지도 붙이기 전이라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제 이미 다 드렸어요. 예컨대 온라인 혐오부터 좀 첫 번째 단추부터 하나씩 끼워 나가자. 그게 아마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혐오 발언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정치인에 대한 혐오 발언도 예외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단추를 끼워 나가면 사실은 김영란법 처음 도입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자들이 제 연구실에 오면서 먹을 것도 많이 사오고 그랬었어요. 물론 선물을 받지는 않지만 저는 애들한테 이제 뭐 먹을 거 사오는 것만큼은 용인을 해주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이제 자신의 호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할 수 없어서. 근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커피 한 잔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음료수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 법이 입법되기 전과 입법된 후를 보면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영란법처럼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무슨 법률적 기준 또 규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럼 아마 정치인들도 지금 그렇게 험악하게 뭐 온라인 상에서 또는 이제 언론을 통하여 상대 당이나 상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일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초짜라서 이게 뭐 이 정도로 이게 변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한 실질적 대책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4월까지 총선까지 하실 일도 많으시고 정신도 많이 없으실 텐데 절치부심하셔서 꼭 큰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희연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D컵의 신현이 언니, 신가티 언니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예!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독려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다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